할아버지, 세뱃돈 이번엔 주실 거죠? 10살 손자 지훈의 천진한 물음이 거실을 가득 울렸다. 지훈아, 할아버지가 이번엔 많이 없어서. 철수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아졌다. 순간 지훈이 피식 웃으며 내뱉었다. 그럼 절 안 할래요. 세뱃돈 안 주잖아요.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순수한 아이의 말이었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철수의 가슴을 찔렀다. 자식들도 손주도 이제는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했다. 철수의 손이 떨리며 무릎 위에서 힘없이 내려앉았다. 철수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통장을 꺼냈다. 마지막 비상금 50만 원. 손주 앞에서 초라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하는 사연의 시작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의 74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74세 박철수는 서울 변두리 연립주택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퇴직한 지 9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이 떠지죠. 여보야, 올해도 추석이 왔네. 액자 속 아내 사진에 혼잣말을 하며 차린 소박한 아침상. 국민연금 12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철수에게 명절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세 자녀는 모두 서울에 살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 힘들어요. 큰아들 박민수는 45세로 IT 회사 과장 자리에서 승진 압박에 시달리고 있고, 둘째 딸 박소영은 42세로 남편과 별거 중이며, 막내 아들 박민호는 38세로 사업 실패 후 취업준비생 신세입니다. 하지만 철수는 자식들의 속사정을 모르고 있었어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옛날을 떠올립니다. 교사였던 시절, 가족들과 함께했던 풍성한 추석을 말이죠. 그때는 집안이 온통 차례상 준비로 북적였는데 아내는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새 옷을 입고 들떠했죠. 특히 박소영이 어렸을 때는 추석이면 며칠 전부터 세뱃돈을 받을 생각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아빠, 올해 세뱃돈 얼마나 주실 거예요? 어린 소영이 눈을 반짝이며 묻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철수는 교사 월급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든든한 아버지였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 한 번 시원하게 주지 못하는 지금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때가 좋았지. 철수는 한숨을 내쉬며 일어났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랑 김치와 밑반찬 몇 개뿐입니다. 명절 음식은커녕 평소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형편이죠. 그래도 혹시 자식들이 올까봐 작은 기대를 품고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9월의 가을 바람이 쌀쌀하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으면 아내가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요라며 챙겨줬을 텐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챙겨야 해요. 마트에서 철수는 추석 특가 행사를 보며 망설였어요. 배 한 박스가 5만 원, 한우 세트가 8만 원, 전 부치는 재료들이 3만 원. 국민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지만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카트에 하나씩 담으며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어요. 민수는 불고기를 좋아하고, 소영이는 배를 좋아하고, 민호는 전을 좋아하지. 각자의 취향을 생각하며 장을 보는 철수의 얼굴에는 어느새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자식들이 바쁘다고 했지만 마음이라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산대에서 카드가 한 번에 결제되지 않자 뒤에 있던 젊은 사람들이 혀를 차며 불편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카드 한도 초과된 것 같은데요. 계산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수는 얼굴이 빨개지며 연금 통장을 꺼냈죠.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87만 원. 장 본 것이 16만 원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아, 진짜. 하는 한숨 소리가 철수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철수에게는 자식들을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보기 짐 때문에 숨이 찼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들이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해요. 계단을 오르며 철수는 또 한 번 아내가 그리워졌습니다. 2층까지 오르는데 3번이나 쉬어야 했거든요. 여보가 있었으면 이렇게 쓸쓸하지 않았을 텐데. 집에 도착해서 철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자식들한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화면에는 통신비 안내 문자와 병원 정기검진 알림 문자만 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이죠. 내가 자식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참지 못하고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아빠야. 아, 아빠 무슨 일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어쩐지 피곤해 들렸어요. 추석인데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자. 아빠가 음식 준비할게. 배도 사왔고 불고기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민수의 대답은 철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버지, 이번 추석은 각자 보내요. 너무 바빠서. 회사 일이 많아서요. 승진 심사도 있고. 그래. 그럼 소영이나 민호는? 소영이도 이혼 문제 때문에 바쁘고 민호는 취업 준비한다고 정신없대요. 죄송해요, 아버지.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웠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 알겠다. 바쁜데 괜찮아. 아빠,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철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모일 것을 기대하며 장을 봐왔는데 이제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장 봐온 것들이 갑자기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자식들도 다 큰 어른이니까 바쁘겠지. 철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철수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야,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의존적인 걸까? 그날 밤 철수는 혼자 소주 한 잔을 마시며 TV 추석 특집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는 장면에서 철수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지만 어느 채널이나 비슷한 가족 프로그램 뿐이었습니다. 내년엔 달라질까? 아니면 내가 달라져야 할까? 철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불안감이 밀려왔거든요.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과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추석 전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서 잠을 이룰 수 없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증상이었지만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러네. 철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상쾌했을 공기가 오늘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기침이 자꾸 나왔고 가끔 가래에 빨간 점들이 섞여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감기 기운인가 보다. 환절기라 그런가.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철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야, 오늘 병원에 가봐야 할까? 그런데 추석 전이라 문 열었을까? 평소 같으면 아내가 아픈 건 참으면 안 돼요. 빨리 병원 가세요. 잔소리했을 텐데 이제는 모든 판단을 혼자 내려야 해요. 철수는 동네 병원 전화번호를 찾아 걸어봤습니다. 네, 서울내과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수인데요. 오늘 진료 보나요? 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료합니다. 오세요? 다행히 병원이 문을 열었어요. 철수는 간단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아내가 없어진 후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동네 병원에 도착한 철수. 평소 다니던 곳이라 간호사들도 철수를 알고 있었어요.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즘 숨이 가쁘고 기침이 자꾸 나와서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겠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젊은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가슴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X-레이 촬영을 권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엑스레이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럴까요? 비싸지 않죠? 보험 적용되니까 걱정 마세요. X-레이 촬영실에서 철수는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기계 소리가 찰칵하고 나더니 촬영이 끝났어요. 15분 후 결과를 보러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보더니 철수를 바라봤어요. 그 표정이 평소와 달리 매우 심각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 좀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습니다. 정밀 검사요. 왜요? 의사는 X-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여기 보시면 폐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음영이에요. 철수는 화면을 보았지만 뭐가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의사의 말만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의사 선생, 그게 뭔 말이오? 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빨리 큰 병원에서 CT 촬영과 조직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30년 전 아내가 처음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그 충격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암이라고요? 정말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의사는 대학병원 소개서를 써주었어요. 서울대병원 호흡기내과였습니다. 여기로 가서 검사 받으시고 결과 나오면 다시 오세요. 철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소개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암이라니. 정말 암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철수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내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도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건 아닐까? 혼자 죽어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에 든 소개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TV에서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였었지? 철수는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더 괴로웠거든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후회하지 않을까? 마지막 일지 모르는 추석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비록 자식들이 바쁘다고 했지만 아버지가 아플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생각이 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철수는 다시 한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체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추석 차례상은 우리 집에서 지내자. 할아버지가 준비할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철수는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답장이 올까봐 기다리면서 말이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구나. 나중에 보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조급했어요. 정말 암이라면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거든요. 아내처럼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고요. 저녁이 되어서야 막내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철수는 기뻤어요. 적어도 한 명은 관심을 보여줬으니까요. 괜찮다. 그냥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으면 해서. 알겠어요. 내일 가볼게요. 민호의 답장을 보고 철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올 것 같았거든요. 큰아들 민수와 둘째 딸 소영한테서도 답장이 오기를 바라며 철수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폐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암이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견뎌야 할까?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철수는 결심했어요. 일단 가족들과 함께 추석을 보내고 그 다음에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말이에요. 어쩌면 오진일 수도 있잖아요. 제발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어. 철수는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철수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큰아들 민수와 둘째 딸 소영에게서도 답장이 왔거든요. 모두 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철수는 기뻐서 잠을 설쳤습니다. 여보야, 드디어 아이들이 다 온대. 얼마만이야? 아내 사진에 말을 걸며 철수는 손수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추석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호박전, 동태전, 김치전까지 예전에 아내가 해주던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만들었어요. 손이 익숙하지 않아 모양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오전 10시 제일 먼저 막내 민호가 도착했어요. 38세인데도 여전히 철수에게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민호는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며 놀랐어요. 전도 여러 종류의 나물도 5가지, 심지어 갈비찜까지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너 많이 야위었네. 철수는 민호를 자세히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취업 준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아, 그냥 요즘 바빠서요. 면접도 몇 개 보고. 힘들지?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괜찮아요,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호는 말을 돌렸지만 철수는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존심 때문에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걸 말이죠. 오후 1시 큰아들 민수가 가족과 함께 도착했어요. 아내 정미영과 10살 아들 지훈, 7살 딸 서연이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달려와 철수를 안았어요.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서연이도 와서 인사해. 손주들을 보니 철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도착하자마자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오늘 하루는 휴대폰 좀 내려놔라. 아, 죄송해요, 아버지.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추석인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해? 요즘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서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철수는 아들이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 마지막으로 둘째 딸 소영이 도착했어요. 혼자 왔습니다. 소영아, 남편은? 아빠, 저희 지금 별거 중이에요. 소영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뭐, 별거라니.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그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대요.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소영 부부는 그동안 금슬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 일이. 소영아,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아빠.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긴 했지만 분위기는 철수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각자 힘든 일들을 안고 있었고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 못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기 전에 철수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어요.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서로 안부도 묻고 밥도 맛있게 먹자. 하지만 민수는 계속 휴대폰을 보고 소영은 멍하니 앉아있고 민호는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세뱃돈 준비하셨어요? 10살 지훈이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철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정말 세뱃돈을 준비해야 했는데 병원비 걱정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돈이 많이 없어서. 철수가 미안해하자 그럼 절 안 할래요. 세뱃돈 안 주잖아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말이었지만 어른들은 서로 민망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특히 민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훈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정미영이 아들을 꾸짖었어요. 아버지, 용돈 드릴게요. 민수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됐다. 됐어. 할아버지가 알아서 알게. 철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비상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원래는 병원비로 써야 할 돈이었지만 손주들 앞에서 초라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서연이,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철수는 각자에게 10만 원씩 건네주었어요. 아이들은 기뻐했지만 어른들은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내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띄워줬을 텐데 이제는 철수 혼자 모든 걸 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아빠가 정성껏 준비했어. 식사를 하며 철수는 자식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모두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요즘 다들 어때? 잘 지내고 있어? 그냥 그래요, 아버지. 민수가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소영이는 혼자 살기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친구 집에서 잠시 지내고 있어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오늘은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그때 철수의 가슴에서 또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기침도 나오려고 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어색하게 지낼 바에야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았을까? 철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기대했던 화목한 가족 모임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각자 자신의 문제에만 빠져 있어서 진짜 대화는 나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는 거였어요. 비록 어색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철수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아프다면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이들이 알까? 철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르고 있었지만 이것이 평범한 마지막 추석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에요. 차례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은 가족들. 철수는 식혜를 따라주며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자리였지만 모두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모이니까 좋다. 엄마가 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철수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7살 서연이가 졸린 듯 정미영 품에 안겼고 지훈이는 게임기를 꺼내 들었어요. 지훈아, 게임기 집어넣어. 할아버지랑 얘기하자. 민수가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아빠, 괜찮아.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철수는 속으로 아쉬웠어요.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혹시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아빠, 사실 저희가 소영이 입을 열려다가 말았습니다. 왜? 뭔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그때 민수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형 왜 그래?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냥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철수는 자식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오늘은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얘들아, 아빠한테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 비록 늙었지만 아직 아빠야. 철수의 따뜻한 말에 소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빠, 사실 우리도 형편이 안 좋아서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기도 미안하고 무슨 소리야? 뭐가 어려운데? 민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제가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어요. 팀장 승진해서 밀렸고 이제 명예퇴직 권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런 일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일단 버텨보려고 하는데 집 대출금도 많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민수의 아내 정미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요즘 사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지훈이 학원비만 월 80만 원이고. 철수는 자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그동안 괜찮은 줄만 알았는데 말이죠. 소영이는 어때? 이혼 얘기했는데. 소영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회사 후배랑. 알고 보니 1년 넘게 만났더라고요. 그런 놈이 어디 있어? 한마디 해야겠다. 아빠,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위자료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했어요. 변호사비는 얼마나 들어? 1천만 원 정도요. 친구가 빌려줘서 겨우. 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자신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민호는 취업 준비 어떻게 되어가? 막내 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면접은 몇 번 봤는데 나이도 있고 사업 실패 경력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업 실패. 무슨 사업을 했다는 거야? 작년에 친구랑 온라인 쇼핑몰을 했거든요. 그런데 망해서. 민호는 말을 흐렸어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지만 아직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자식들이 자신만큼이나 힘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게 말이에요. 얘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도와주고 싶은데. 아빠,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대출 담당자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민호는 급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커서 안에서도 들렸어요. 네, 박민호입니다. 네, 담보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떡해? 가족들은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거든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요? 언제까지요? 아, 그럼. 전화가 끊어진 후 민호가 베란다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호야, 뭔 일이야?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집이, 무슨 소리야? 무슨 집? 민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고백했어요. 사업할 때 자금이 급해서 아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철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우리 집을 담보로? 죄송해요.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얼마나 빌렸는데? 2억 원이요. 철수는 현기증이 났어요. 이 집이 자신이 평생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그걸 담보로 잡혔다니. 민호야, 그럼 우리가 집에서 쫓겨난다는 거야? 다음 달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가요. 민수와 소영도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야, 어떻게 그런 일을. 아빠한테 말도 없이. 형, 미안해요. 정말 금방 갚을 줄 알았어요. 철수는 머리가 띵했어요. 집을 잃으면 갈 곳이 없어요. 자식들도 각자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를 모실 여력이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일단 2억을 구해야 해요. 그런데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형, 우리가 돈을 모아서라도. 소영이 말했지만 어디서 2억을 구해? 나도 대출금 때문에 목이 조여오는 상황이야. 저도 이혼 소송 비용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2억이라는 큰 돈을 한 달 안에 구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때 철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어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에 대한 불안과 집을 잃을 위기가 겹치면서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지훈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아빠, 자식들도 모두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가슴을 계속 움켜쥐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119불러. 민수가 소리쳤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소영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는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서도 생각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병원 검사 결과를 미리 말할 걸.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철수를 둘러싸고 자식들이 모여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의 모습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일단 안정은 되었습니다만 정밀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으신 적 있나요? 철수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어제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소영이 철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철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민호야. 철수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아빠. 말씀하세요. 집. 정말 경매에 넘어가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온 이 상황에서도 집 걱정을 하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과장입니다. 지금요? 추석인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수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형, 무슨 일이야? 소영이 물었습니다. 내일 회사 나오래. 긴급 회의가 있다고. 추석 연휴인데? 구조조정 관련 회의일 거야. 이제 정말 끝인가 봐. 가족들의 시름이 깊어갔어요. 아버지는 응급실에 있고 집은 경매 위기에, 민수는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의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보호자분들, 잠깐 상담 좀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복도로 나가 의사와 마주 앉았어요. 환자분 가슴 X-레이를 봤는데 폐에 음영이 보입니다.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음영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민수가 물었어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폐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폐암이라고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CT 촬영과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당장 검사 받으면 되잖아요. 검사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 암이라면 수술비, 항암 치료비까지. 의사의 말에 자식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돈 문제 때문에 아버지 치료를 망설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일단 입원시키고 내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게 어떨까요? 입원비는 얼마나 드나요? 하루에 15만 원 정도요. 그리고 전원비까지. 민수는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자신도 돈이 없는데 아버지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니. 다시 응급실로 돌아온 자식들. 철수는 자식들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얘기를 나눴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뭐래? 의사가 뭐래?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못했어요. 폐암 가능성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빠, 일단 좀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뭔 검사? 폐 CT 촬영이요. 혹시 모르니까. 철수는 어제 동네 병원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폐에 그림자가 보인다던 그 말이. 그럼 혹시 내가 많이 아픈 거야? 자식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철수도 분위기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지켰지만 모두 각자의 걱정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철수 혼자 깨어있을 때 민호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빠, 잠 안 와요? 응. 너도 잠 못 자는구나.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을 담보로 잡지만 않았어도. 철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얘야, 집은 집이고 가족은 가족이야. 집을 잃어도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라. 민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로해주는 아버지가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가족분들 모두 계시죠? 자식들이 긴장한 채로 모여들었어요. CT 촬영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암 3기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소영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어요. 3기라니. 그럼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을 해도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다. 대략 1년 정도. 의사의 말에 민호도 벽에 기대며 무너져 내렸어요. 1년이요? 정말 1년밖에 못 사시는 건가요? 빨리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얼마나 들어요?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 합쳐서 대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식들은 절망했어요. 집도 경매로 잃게 되고 아버지는 폐암 3기에 치료비는 5천만 원이나 들어요. 철수는 자식들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아빠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소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치료받으세요. 우리가 뭐든지 할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민수는 실직 위기에, 소영은 이혼 소송 중이고, 민호는 집을 담보로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지훈이 철수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철수는 손주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족들을 떠나야 하는 걸까요? 여보야, 미안해. 약속했던 금혼식도 못 지키고 먼저 가게 생겼네. 철수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자식들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병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병원 사회복지사였어요. 40대 중반의 친근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사회복지사 김미선입니다. 환자분 상황을 듣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러 왔어요. 자식들은 잠시 안도했어요. 혹시 치료비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에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의료급여나 긴급복지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가족 소득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서 김미선은 가족들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하지만 자식들 모두 일정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현 상황으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미선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철수는 자식들의 힘든 표정을 보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되어 자식들은 번갈아가며 철수를 돌봤어요. 민수는 회사 일 때문에 먼저 돌아갔고 소영과 민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철수가 깨어나 자식들을 불러 모았어요. 소영아, 민호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말씀하세요. 소영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집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이제 짐까지 되고. 아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부족한 거예요. 철수는 침대 말 서랍을 가리켰어요. 저기 서랍 제일 아래 칸 열어봐. 민호가 서랍을 열자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꽤 무거웠어요. 그게 뭐예요, 아빠? 열어봐라. 봉투를 열자 오래된 금반지들과 목걸이가 나왔어요. 30년도 더 된 것 같은 낡은 장신구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야. 정말 어려울 때 쓰라고.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런 걸 숨겨놨다고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준 거였는데 너희 아빠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했던 거야. 언젠가 가족이 정말 어려울 때를 위해서 모셔두라고 하셨어. 철수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아내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이 금부치들을 팔아서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아내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자식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했거든요. 엄마가 그런 마음을. 민호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걸 팔면 얼마나 나올까요? 소영이 물었어요. 30년 전 가격으로도 꽤 비쌌으니까. 지금이면 1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 1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집값 2억과 치료비 5천만 원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래도 치료비는 마련할 수 있겠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걸로 집부터 지키자. 아빠, 집보다 치료가 먼저예요. 얘들아, 아빠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하지만 너희들은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 집이라도 지켜야 해. 자식들은 30년 전 어머니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1억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절망감이 더 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형, 회의 어떻게 됐어? 민호가 물었어요. 명예퇴직 권고받았어. 다음 달 말까지 결정하래. 그럼 퇴직금은? 15년 근무했으니까 3천만 원 정도 나올 거야. 소영이 계산해 봤어요. 엄마 금부치 1억, 형 퇴직금 3천만 원. 그럼 1억 3천만 원이네. 집값 2억에는 7천만 원이 모자라고. 제가 가진 적금도 1천만 원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럼 6천만 원 모자라네. 가족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6천만 원은 큰 돈이었어요. 그때 철수가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그냥 집은 포기하자. 아빠가 치료받고 나으면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같이 살면 되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철수의 상태로는 완치가 어려웠어요. 의사도 1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철수는 혼자 있을 때 아내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야, 미안해. 평생 모아둔 걸 이렇게 써야 하게 됐네. 그런데 말이야,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옛날 드라마에서 보면 이럴 때 누군가 나타나서 도와주던데.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현실은 냉혹했거든요. 저녁 때 자식들이 모두 모였어요. 금부치를 팔기 위해 금은방에 갔다 온 소영이 말했습니다. 정확히 9,500만 원 나온대요. 그럼 퇴직금이랑 합쳐서 1억 2,500만 원이네. 민수가 계산했어요. 집값까지는 7,500만 원 모자라고 치료비까지 합치면 2억 2,500만 원 모자라요. 절망적인 숫자였어요. 어떻게 해도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집은 나중에 생각해봐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안 돼. 집을 잃으면 너희들이 갈 곳이 없어. 저희는 괜찮아요. 아빠가 건강해지는 게 먼저예요. 그때 철수는 문득 생각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30년 전 자신이 도와줬던 사람 중에 혹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기억도 가물가물했어요. 게다가 30년이나 지났는데 기억해줄 리도 없고요. 철수는 체념했어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말이에요. 밤이 깊어갈수록 철수의 기침이 더 심해졌어요. 폐암이 점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여보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정말 기적이 있을까? 철수는 아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철수는 항암치료 상담을 받기 위해 종양내과로 이동했어요. 자식들도 모두 따라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철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잠깐만. 복도 벽에 걸린 기부자 명단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이미경. 철수는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는 이름 같아서. 주메디텍 코리아 대표이사 이미경, 의료기기 연구개발 지원금 10억 원 기부.
10억 원이라는 큰 금액에 철수는 놀랐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종양내과에서 항암 치료 계획을 들은 후 가족들은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치료비만 5천만 원이라는 말에 모두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노크되었어요. 들어오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격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혹시 박철수 선생님이십니까? 철수는 그 여성을 자세히 봤지만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30년 전에 가르치셨던. 그 순간 철수의 기억 속에서 어린 여학생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까만 머리를 두 갈래로 닦고 항상 낡은 교복을 입고 다니던 아이였어요. 미경이가? 네, 맞아요. 천일중학교 3학년 2반 이미경이에요.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이 이렇게 찾아올 줄 몰랐거든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선생님 소식을 듣고 급히 왔습니다. 이미경은 과일 바구니를 놓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자식들도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제자라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소식을 알았어? 우연히 병원에서 선생님 이름을 봤어요. 박철수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아서 혹시나 했는데. 이미경은 오늘 아침 이 병원에 의료기기 납품 관련 회의가 있어서 왔다가 환자 명단에서 철수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미경아, 넌 뭘 하고 사니? 제가 의료기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한국에도 진출했습니다. 철수는 놀랐어요. 가난한 집 아이였던 미경이가 이렇게 성공했다니. 대단하구나. 그런데 어떻게 미국까지? 이미경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중학교도 못 졸업했을 거예요. 자식들은 궁금해했어요. 아버지가 제자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말이에요. 이미경이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정말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일을 못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죠. 학비도 못 낼 정도였어요. 철수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미경이는 똑똑한 아이였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려고 했었죠. 그때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상담을 하셨어요. 공부를 계속하고 싶냐고 물어보시면서.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학비를 대주신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놀랐어요. 아빠가 학비를 대주셨다고요? 네. 고등학교 3년 내내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학 입학금까지. 소영도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여유가 있었나?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이미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도 형편이 어려우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선생님이 과외를 하셔서 번 돈으로 제 학비를 대주신 거였어요. 철수는 부끄러워했어요. 그런 걸 왜 기억하고 있어? 선생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는데.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경은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어요. 대학도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셔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학 갈 때도 추천서를. 유학을 갔구나. 네, 미국에서 의공학을 전공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 의료기기 회사에 취직했다가 10년 전에 독립해서 회사를 차렸어요. 철수는 제자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잘 됐구나.
정말 잘 됐어. 선생님, 그런데 지금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자식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민수가 말했어요. 폐암 3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이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폐암이라니. 치료는 받고 계세요? 치료비가 좀 부담스러워서요. 얼마나 들어요?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 합쳐서 5천만 원 정도요. 이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30년 전에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자식들도 놀랐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의 제자가 5천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니. 미경아,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선생님, 저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작년에 회사 매출이 200억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은 저에게 큰 돈이 아니에요. 이미경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네주었어요. 주메디텍 코리아 대표이사 이미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무슨 문제요? 소영이 물었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시던데 그것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민호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2억 원인데. 괜찮아요. 선생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정도는. 철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30년 전 가난한 학생이었던 미경이가 이렇게 성공해서 자신을 도우러 온다니. 미경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선생님, 거절하지 마세요. 30년 동안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처를 몰라서. 이미경은 30년간 철수를 잊지 않고 있었다고 했어요. 성공할 때마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했고 언젠가 꼭 보답하고 싶었다고요. 선생님, 이제야 그 기회가 왔어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꿈만 같았어요. 절망적이던 상황이 순식간에 해결되다니. 철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6개월 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철수는 항암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이미경의 도움으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빠, 오늘 기분이 어때요? 소영이 철수의 팔을 부축하며 물었어요. 좋아. 정말 좋아. 이렇게 다시 걸을 수 있을 줄 몰랐어. 집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이미경이 민호의 빚을 모두 갚아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민수의 새로운 직장도 소개해줬습니다. 이미경의 회사에서 IT 담당 부장으로 일하게 된 거예요. 형, 새 직장은 어때? 민호가 물었어요. 정말 좋아. 전 회사보다 연봉도 높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좋아. 소영도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이미경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직장 생활은 어때?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오랜만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됐어요. 민호도 이미경의 추천으로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의료기기 유통업체에서 영업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미경 누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네. 민호가 감사해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철수가 태어난 후 첫 번째 추석이었거든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전 10시 이미경이 가족들과 함께 철수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미경의 남편 김상훈과 15살 아들 준서, 12살 딸 서연이도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미경이 밝게 인사했어요. 미경아, 고맙다. 이렇게 가족들까지 모시고 와서.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선생님 가족이 곧 저희 가족이에요. 이미경의 남편 상훈도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항상 부인한테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인어른이라니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이제는 정말 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거실에는 작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푸짐한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미경이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들과 철수가 직접 만든 전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뱃돈 준비하셨어요? 10살 지훈이 작년과 똑같이 물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철수의 대답이 달랐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준비 안 했겠니? 철수는 넉넉한 세뱃돈을 손주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지훈이와 서연이뿐만 아니라 이미경의 아이들에게도 말이에요. 와, 할아버지 정말 많이 주시네. 지훈이 기뻐했어요. 미경이 할머니 아이들도 우리 손주들이야. 철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철수는 감격스러웠어요. 작년에는 어색하고 각자 문제에만 빠져있던 가족들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가 된 것 같았거든요. 엄마,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철수는 아내의 위패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점심을 먹으며 가족들은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민수가 말했어요. 그러게. 작년 이맘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 소영도 감회가 깊었어요. 미경 누나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이미경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30년 전에 저에게 베풀어 주신 마음이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저가 될 수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요. 오후에는 모두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철수는 손주들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응, 할아버지, 이제 안 아파. 많이 좋아졌어. 정말요? 그럼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서연이 시집 갈 때까지 봐줄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저녁 무렵 이미경 가족이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미경아,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다시 뭉칠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이미경이 떠난 후 철수 가족들만 남았어요. 자식들도 각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저희도 이제 가볼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그리고 자주 놀러와. 당연하죠. 이제 매주 올게요. 자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철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작년과는 달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했고 새로운 가족까지 생겼거든요. 철수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야, 우리 자식들이 다 컸어. 이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나 봐.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남에게 베푼 선행이 이렇게 돌아오는 거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보름달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30년 전에 미경이를 도와준 게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세상은 신비로워. 철수는 깊이 생각했어요. 진짜 명절의 의미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30년 후에 가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작년에 지훈이가 세뱃돈 안 주잖아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세뱃돈보다 소중한 건 함께하는 마음이었구나. 철수는 휴대폰을 꺼내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다. 사랑한다. 곧 답장들이 왔어요. 민수 저희도 사랑해요, 아빠. 건강하세요. 소영 아빠 덕분에 행복해요. 고마워요. 민호 아빠,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다워졌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경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미경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됐어. 이미경의 답장도 금방 왔어요. 선생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이제 제가 실천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철수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세뱃돈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철수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미경의 도움으로 작은 교육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세 자녀들은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고 손자 지훈이는 이제 세뱃돈보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매년 추석이면 이미경의 가족도 함께 모여 진정한 대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작은 선행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기적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모두 사랑합니다.